여기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을 수십 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가 있다. 저는 그 사진 작업을 하는 전재홍이고요. 제국 시리즈,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배에 관한 제 현상들을 꽤 오랜 시간 기록을 했는데요. 그 한 1990년대 초 될 거예요. 그래서 충남 논산 강경에 사진 작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일제기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 계기로 해서 논산 강경의 건물을 기록하고. 대전의 한 신문사 사진부장이던 그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시작으로 우리 땅 전역에 남아있는 일제 식민시대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제가 찍은 지역이 중부, 그러니까 한반도 중부의 서부 지역이에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평야지대가 가장 넓게 형성된 곳이죠. 일본에도 쌀이 낮으면 미가의 차이, 그러니까 가격 차이, 쌀 가격의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면 차액이 크겠죠. 충청 전라 일대 평야지대는 식민지 침탈에 나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이란 이름 아래 더 많은 쌀 수탈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었다. 댐과 저수지, 도전공장, 금융조합, 항구와 철도 시설 등 일제 식민시대 건축물은 모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그분들이 거주지, 농장 사무실, 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통시설인 철도가 놓이고, 또 도시가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행정 서비스, 치안, 통신, 교통, 그런 게 이제 밀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해방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일제기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고요. 자신이 기록하는 대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졌고 무슨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하나하나의 사연을 파악하고 완전한 리스트를 구축하며 작업을 해나간 전재홍. 그의 사진 속 일본식 건축물은 그것이 이 땅에 지어지게 된 역사적 맥락, 각각의 건물들이 겪은 온갖 순환과 굴곡들이 중첩되어 펼쳐진다. 동네 주민들과 인터뷰에서 그 건물의 어떤 용도라든지 얽힌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건물이 언제 건축돼서 누가 살았는지, 그 산 사람은 뭐 농장 지주였는지, 아니면 고위 관리였는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 그 집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사진으로 보는 일본 침략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전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있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은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라던가 혹은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그 대규모 건축물도 있었지만 일상 지주들의 집 그리고 소규모의 그런 뭐 건축물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당시에는 식민지의 건축물이었고 근대 문화의 유산이기도 되었지만 건축물들이 뭐 레스토랑이 된다던가 이제는 문화원이 된다던가 미술관이 된다던가 한 식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담은 게 이제 전재홍 선생님의 작업이었고요. 일본 영사관 같은 경우는 서양식 건물로 우아하게 지금도 자리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였어요.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지에서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건물인데, 우리
조선을 짓밟고 수탈했던 상징적인 일본 영사관이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식민지 수탈의 건축 공간을 기록해오던 그는 2003년 소록도 신사 방문을 계기로 작품의 대상이 공간과 함께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꼭 20년 됐네, 그죠? 지금 이제 한센 이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을 만났어요. 신사참배 거부죄로 단종을 당했고, 거기다 일하다가 썩어서 두 손 다 잘렸고, 다리도 파상풍 걸려 잘렸고, 그러니까 일제기의 어떤 한국 우리 조선인들의 아픔을 그 한 몸으로 모든 걸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재홍이 찾아낸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기 생애의 이력을 자신의 얼굴과 신체로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 식민 지배의 압박이나 아니면 그 전쟁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또 그분이 어떤 경험했던 그 공간, 그분들을 그 공간에 모시고 사진 작업을 했죠. 일본 제국주의가 핥히고 간 상흔들은 우리의 일상 안에 숨겨져 있었다. 개발과 발전으로 잊혀간 일제의 잔재를 거대한 아카이브로 집대성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전재홍. 결국은 저도 고민을 해봤죠. 내가 왜 이런 작업을 했나. 결국은 식민 지배나 결국은 전쟁에 의한 그런 비극은 없어져야 된다는 그 제 작업 의식을 찾아냈어요. 사실 규명, 결국은 그거예요, 저는. 그의 기록과 작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 당연한 듯 어디에나 있는 것에서 의외의 시선을 던진 작가가 있다. 네, 저는 이정록이라고 합니다. 2005년 당시 이정록은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권역의 풍경을 기록하던 중 농촌의 건축 양식에 특이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순간 제 눈에 굉장히 기이한 풍경 하나가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그 집의 가옥 구조가 모두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똑같은 주택이 한 마을에 있는가? 이제 거슬러 올라갔더니 새마을 운동이 나오더라고요.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으로 가득했던 1970년대. 전국의 농촌에는 재래농가의 지붕을 교체하는 지붕 개선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시행되었다. 뭐였냐면 그 어떤 자연의 순응을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옥들을 다 허물고 똑같은 형식의 집들을 이제 지어서 그 우리의 그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키자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정록은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기획되었던 농촌의 주택들이 점차 새로운 형체들로 변화해 나갔다는 것에 주목했다. 30년 전에 획일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그런 주택들이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오랜 시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주택 소유주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산 상태에 따라서 그 집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옥집들이 이제 실제로 거주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게 이제 이태리 쪽에서 유래된 그런 주택 양식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연중 기온차가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커서 그 상부에 있는 2층 다락방 같은 그 공간이 굉장히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쁜 빨간색 이태리 기와가 이제 유지 보존의 불편함이나 이제 그 비용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컬러 강판 한옥 지붕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옥 지붕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용마루라는 게 생기는데 그 용마루에 이제 각종 주술적 기호들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귀를 상징하는 목련, 목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분 상승을 하게 해준다는 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운을 이제 가져다 주는 복자 같은 그런 주술적 기호들이 그 양옥집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는 서구의 새로운 것과 한국의 전통적인 것이 부딪히고 수용되며 만들어낸 농촌의 경관 속에서 혼합적이고 새로운 양식들을 발견한다. 이제 그 마을회관이라는 게 새로 이제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초현대식 집으로 이제 그 멋들어지게 이제 지자체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 이제 그 마을 노인분들이 그 현대식 집에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라브 지붕의 일자 지붕 위에다가 다시 정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기와로 멋들어지게. 그래서 제가 그 슬라브 집의 지붕에 멋진 기와 정자가 얹어 있는 거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양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 느낌이 딱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또 농촌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비용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회성의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다 또 컬러 강판으로 멋들어지게 지붕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복자와 용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래서 그 뭔가 이 장면은 어떤 표준화, 규격화, 세계화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담긴 그 글로벌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 전통, 특수성이라는 로컬리즘, 글로벌과 로컬의 단어를 제가 합성해서 글로컬 사이트라는 그 시리즈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정록의 글로컬 사이트 시리즈는 새마을 운동 이후 새롭게 변모해가는 농촌의 모습과 그 뒤에 숨어있는 서구화의 열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종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 운동 당시의 건축물들을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셨는데요. 이 건축물들이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혼합적인 형태의 건축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혼합되어 가는지,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물 양식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양식들이 어떻게 혼합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사진적 시각 자료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저희한테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의 시각 자료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편적으로 이렇게 스치듯 보면은 이제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데 어떤 특정한 양식들 시대별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아카이브로 이렇게 쭉 늘여뜨려 놓으면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경향성이 또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카이빙 작업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록의 특정한 시선은 그동안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농촌의 경관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시간대가 혼재된 농촌 경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용접사로 일해왔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산업경관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있다. 산업사진작가 조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알 수 없는 설비들로 가득 찬 거대 공간. 조춘만은 중공업의 스펙터클을 쫓아 접근도 촬영도 금지된 현장 속으로 뛰어든다. 일단 그런 중공업이나 산업경관에 대한 애호가는 정말 국내에서 조춘만 선생님이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저도 가끔 그런 조선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현장의 경관이 규모도 크고 또 굉장히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저는 미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뭐가 볼 게 있느냐. 그냥 항상 보는 현장이고 그분들은 작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이렇게 멀리 물러서서 관조의 관점에서 또 산업적인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여기 뭐가 볼 게 있느냐고. 근데 조춘만 선생님은 거기서 산업적 미감을 찾으신 거죠. 각종 탑과 크레인, 굴뚝과 파이프들이 점령하고 있는 경관, 철저히 기계 중심으로 기록된 산업 설비들. 그의 사진의 기계 외의 요소는 철저히 제외된다. 이제 그 대형 카메라를 쓰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산업 시설 이외에는 이 카메라 안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뭐 노을이라든가 하늘에 구름이라든가 뭐 비가 온다든가 단풍이 있다든가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주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조춘만 선생님 사진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긴 해도 또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작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선체, 혹은 선체 블록, 또 기계 구조물, 또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그런 탑 같은 것이 주인공들이 되죠.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 이 기계에도 똑같은 그 값을 준 거죠. 똑같이 중요성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앞에 세워서 어떻게 뭐 그 강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 기계의 중요성을 이제 생각하며 작업을 했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의 성격은 뭐고 개성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저걸 잘 나타낼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조선소의 도크 안에 들어있는 건조 중인 배를 찍는다 그러면 저 배는 어디가 특징이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더 개성 있게 나타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춘만 선생님 사진의 주인공들이 이제 그런 중화학공업의 현장이 될 텐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주인공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그의 사진은 차갑고 거대한 구조물의 질감과 감각, 밀도를 파고들며 산업경관의 미적 쾌감을 일으킨다. 일단 조춘만 선생님은 그런 중공업의 현장을 멀리서 찍기 때문에 주로 망원 렌즈를 쓰시거든요. 망원 렌즈를 쓰다 보면 이제 원근감이 압축이 돼요. 즉 만약에 석유화학 공장의 그 정유 탑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것들이 이제 원근감이 압축되면 훨씬 더 밀도 있게 보이고 마치 숲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글 속에다가 앙코르와트와 비교했는데 앙코르와트를 가보면 뭐 굉장히 많은 석탑, 뭐 불상들하고 이제 정글이 막 나무들이 빽빽하게 얽혀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감을 주는데 그 조춘만 선생님의 사진에 나오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공업의 생산 현장부터 그렇게 생성된 중공업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일은 조춘만의 사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생성 순간을 보게 된다. 조춘만 선생님의 그런 중공업 사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조춘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산업경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고 사진으로 찍어보자, 또 사진으로 좀 멋지게 특징적으로 찍어보자라는 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경관을 찬찬히 보는 습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스펙트럼은 되게 좁다. 그래서 경관을 보는 스펙트럼을 넓혀야 우리가 산업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축적한 산업경관은 한국 산업화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춘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창원 지역에 있는 그런 산업시설들을 촬영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경제 발전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정말 대규모의 사진적 스펙타클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급변하는 뭐 산업 지형으로 많은 산업 그 건축물들이
하나둘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나의 부질없는 그런 생각이겠지만 이 건축물들이 내가 살아 정말 있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함께 남아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산업미에 대한 정교하고 풍부한 감각과 역사적 기록을 조춘만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축적해가고 있다.